혹시 지금 한 사회나 단체 안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협력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막상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의견 차이가 커서 쉽게 분열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오랜 세월 관찰하고 연구하셨으며 그 결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화합을 지키고 사랑으로 묶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말만 한다고 공동체가 알아서 평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갈등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과 배려를 구체적으로 설하셨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화합이란 단순히 겉으로만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나 적개심이 쌓여 있는데 형식적 예의를 차려 무난하게 지내는 것은 부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조화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함께 모인 이들이 화합하는 정신, 선함을 추구해 만들어내는 공덕, 타인을 보살피는 사랑,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재능과 재원을 기꺼이 나누는 행동, 분노와 갈등을 막아내는 인내심, 귀를 기울여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서로 얽혀있는 관계성을 깨닫는 지혜, 힘을 합쳐 성장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평화의 확산 등 다양한 덕목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협력과 배려가 쉬워집니다. 혹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화합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내 이익만 앞세우는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면 그 불씨가 빠르게 번져 결국 다수가 고통받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먼저 배려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적어도 불필요한 반목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를 화합의 정신이라 일컫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공간에서 구성원 전체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를 뚜렷이 공유하고 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경계하며 각자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실 이 말은 직장이나 동호회,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이윤만 쫓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 간 화합과 배려를 우선한다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윤도 늘어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면 당장은 성과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인적 자산이 소모되어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함께 짓는 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업을 쌓는다는 개념을 좀 더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과보를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하나의 단체나 사회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결과가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이를 공업이라 부르는데 예컨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무를 심고 환경을 보호하려 힘쓴다면 시간이 흐른 뒤 그 마을은 공기가 맑아지고 경관이 좋아져 결국 주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협동 대신 다투고 미워한다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의 업을 깨닫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각자 스스로에게 유리한 길만 찾으며 서로를 짓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죠.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서로를 돕는다면 그 공덕이 다시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 개인만의 업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공덕을 쌓아가면 그 덕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사람마다 성격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서로를 위한 사랑,
곧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천이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갈등이 생겨도 쉽게 타협하고 서로 보완하려는 기운이 마련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를 즉시 비난하기보다 그가 처한 어려움과 사정을 먼저 살펴보며 해결책을 함께 찾는 시기죠. 이러한 자비가 실천될 때 공동체는 구성원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면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차피 남이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느끼고 개선을 원할 텐데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자비심으로 인해 원한 관계가 해소되고 오히려 깊은 협력 관계로 발전한 이야기가 여러 번 전해진다는 점이 흥미롭지요.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공평한 태도가 필수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편애나 불균등한 대우가 잦으면 구성원들이 불만을 품고 협력 의지를 상실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등심은 모두를 똑같이 다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서로 능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기본적인 존엄과 기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특정인만 우대받으며 다른 이들은 뒤로 밀려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비전이 있어도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승단을 운영할 때 출신 계급이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행 의지와 실력을 기준으로 역할을 분배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도 권력이 집중된 몇 사람이 혜택을 독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일부 구성원만 혹사당하면서도 정당한 인정이나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그런 불균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웃이나 동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보시의 나눔은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자원을 나눈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재물부터 시간, 노하우, 인맥 등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이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그것을 공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과 역량이 사장되고 맙니다. 예컨대 동아리에서 누군가는 디자인을 잘하고 또 다른 이는 말솜씨가 뛰어난데 각자가 자기 능력을 감추거나 자기만 이용하려 든다면 시너지 효과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장점을 기꺼이 공개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보시한다면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보시는 단지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지식, 정서적 지원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정이 쌓여서 더 깊은 결속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갈등 상황이 벌어져도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들이 떠올라 해결책을 도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갈등과 충돌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니 인욕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인욕은 상대가 모욕적으로 굴거나 상황이 불합리할 때 즉시 보복하는 대신 한 박자 쉼으로써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상대를 공격한다면 즉각 반격하면 대화가 폭주해 결론이 안 납니다. 인욕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불쾌감을 잠시 수용하고 자비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흥분했는지 살핍니다. 그런 접근을 통해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를 모색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대개 갈등이 심화되는 건
상대가 소리치니 나도 소리치고 그럼 또다시 감정이 달아올라 막말로 번지는 식의 악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늘 화를 화로 맞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누군가라도 한쪽에서 인욕을 발휘해야 불이 번지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감정 폭발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인욕을 발휘해 중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갈등을 덜어내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는 좋아도 듣기는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인지라 다들 발언권만 열심히 주장하지만 정작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대화가 뒤섞이는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하고 결론은 못 내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상대의 말을 다 들은 다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펼쳐라라고 조언하셨는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대화가 의외로 빠르게 정리됩니다. 서로 입장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현저히 줄어들고 결론을 향해 가는 길이 열리죠.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로 이견이 있을 때 상대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혹은 어떤 맥락에서 거절을 하는지를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을 나누면 설득력도 올라가고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듣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처지와 맥락을 헤아리는 활동이므로 갈등 해결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상호의존 개념은 공동체에서 인식하면 좋을 만한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연기 사상에서 비롯된 이 개념은 혼자만 잘난 듯 행동해봐야 실제로는 모두가 연결된 탓에 결과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자원과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자기 성취만 챙기려 한다면 결국 나중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도 곤란해지고 공동체 역시 온전치 못하겠지요. 상호의존을 깨달으면 내 성공이 곧 다른 이들과의 협력 덕분이며 내가 잘 되는 만큼 내가 속한 단체나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는 내가 뭔가 잘 이뤘을 때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이 과정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문제를 남일이라 해서 방치하면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은 여파가 오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가 조금씩 화합과 발전을 이루려면 함께 정진하겠다는 협력 의식이 따라줘야 합니다. 한두 사람만 열심히 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승단에서도 개개인의 수행이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함께 의지를 다지는 계율과 전통, 공통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홀로 수행한다면 길을 잃기 쉬워도 여러 명이 서로를 모범으로 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한 명이 어렵거나 흔들릴 때 옆에서 받쳐줄 수 있습니다. 회사나 프로젝트 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단체든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마음을 모으면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자세를 최소화하고 각자 능력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 점에서 부처님은 오랜 세월 자기 중심적 태도로 살던 제자들도 승단에 들어오면 다른 이와의 협력을 배우도록 유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평화의 기운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그것이 밖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신규 인원도 쉽게 적응하고 갈등이 발생해도 조용히 수습하며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그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거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 특별히 인심 좋고 협동이 잘 된다고 소문나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곳을 찾고 아예 이사에 정착하려고 하며 그 마을은 더욱 발전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내부의 화합이 외부에도 영향력을 끼쳐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다고 풀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라도 좋은 예시를 만들면 주변에 귀감이 되어 확산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부적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는 밖에서 불미스러운 구설이 생기고 결국 존립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길고 긴 이야기로 부처님이 말하신 공동체의 조화, 협력과 배려가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화합의 정신이 없다면 공동체가 금세 무너지고 거기서 선한 업을 쌓지 못하면 모두가 결국 손해를 봅니다. 자비심으로 서로를 돕지 않으면 갈등만 커질 것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쌓여 분열이 가속될 것입니다. 보시를 통해 기꺼이 나누는 태도가 없으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인욕이 없으면 작은 다툼이 쉽게 폭발하며 경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마비되어 구성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상호의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기심으로 협력을 망가뜨리고 함께 정진한다는 협력 의식이 약하면 조직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화가 전파되지 않으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커져 사회 전체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때때로 극심한 대립을 겪는 것도 이 10가지 요소가 부족하거나 무시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적대하고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이기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곤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경청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지 않도록 공정함을 지켜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단번에 그 이상론이 구현되긴 어렵겠지만 작고 사소한 공동체부터 실천을 해본다면 조금씩 파급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호회나 학급, 회사 팀 단위에서도 이렇게 화합을 중시하면서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 결과 갈등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모두가 편안해지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불교 공동체인 승단의 사례를 예로 들면 아주 다양한 출신과 개성을 가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했음에도 비교적 긴 세월 동안 승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런 화합과 배려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경전을 보면 제자들 중 일부가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대립이 생기기도 했지만 언제나 부처님 혹은 다른 스님이 중재를 맡아 대화와 인욕으로 갈등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랑과 공정, 경청과 상호의존을 인식하는 문화가 배어 있었던 것이죠. 승단이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자 많은 사람이 저들은 어찌 갈등이 없어 보이냐라며 찾아와 불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 사례가 점점 커진 셈입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쓸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일단 회의를 열고 모두가 공평한 발언 기회를 갖게 하며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면 중재하는 사람이 즉시 우리 인욕을 지켜봅시다라는 분위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땐 경청에 집중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책을 찾을 때 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한 결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고려하는 결정을 유도합니다. 의사결정 후에는 이번 결과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업과 인연을 남길까 생각해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나 도움을 제공했다면 보시의 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 방침이 누적되면 구성원들은 여기서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화합과 조화를 강화해 줍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가 안정되고 발전하면 그 안정이 다른 공동체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힘을 합친 모범 사례가 주변 동네에 전해지면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거나 배우며 비슷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결국 더 넓은 사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평화의 파급효과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작은 법회를 통해 몇 명이 깨달음과 협동의 즐거움을 맛보면 이 소식에 감화된 이들이 합류하여 승단이 커지고 훗날 국가나 사회 전반의 의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으로도 소식이 퍼져 이 공동체는 어쩜 저렇게 갈등 없이 잘 운영될까라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 메시지가 확산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협력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공동체가 완벽히 화합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취향, 가치관이 늘 다르고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이 건네는 교훈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사사로운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협력을 시도해보면 그 다름이 오히려 다양성의 시너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감정을 폭발시키며 경쟁만 하다 보면 결국 모두가 지쳐서 대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이 언급한 이 화합의 방법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단체나 공동체 안에서 시도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론은 좋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우선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먼저 인욕해보겠다. 상대가 거칠게 말하면 나는 부드럽게 대응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나 토론 중에 경청을 해보겠다. 상대의 의견을 끊지 않고 다 듣고 궁금하면 질문을 던지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조직에서 성과를 낸 동료가 있다면 시기나 질투 대신 보시의 마음으로 내가 축하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작고 간단한 변화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단체 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좀 더 공정한 규칙을 세워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이는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시간을 더 늘리자라며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사회봉사나 기부 같은 걸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며 보시 실천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구성원들은 여기는 뭔가 달라라고 느끼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이 생겨도 혼자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 논의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 공동체가 유지되고 한 단계씩 발전하는 그림이 바로 부처님이 안내하신 화합승의 길이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지금 속한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 나 자신이 작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즉 나는 미약하지만 부처님 말대로 인욕과 경청, 자비와 보시, 공정함과 협력의 자세를 조금씩 펼쳐보겠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부신 성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임에 참된 협력을 원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 애쓰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태도를 흉내내거나 최소한 갈등을 극한으로 몰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확산되면 어느 순간 우리 모임은 유난히도 단합이 잘 되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애쓴다는 평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신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이며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데 어떻게 이상만으로 조직이 유지되느냐고 회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개인이 이익을 얻으려면 결국 공동체가 안정되고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혼자 승승장구해봐야 주변이 무너지면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협력이 없는 환경에선 스트레스가 늘어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조직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펼칠 수 있고 상호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갈등이 심한 회사보다 상호 존중이 활발한 회사가 장기적으로 인재가 모이고 성과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정착된 곳은 주민 만족도가 높고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는 선순환이 벌어지지요.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조화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여러 덕목을 일상에서 연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덕목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사랑과 배려, 협력,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의존을 자각하는 자세가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승단도 오랜 시간 지탱될 수 있었고 불교가 세상에 뿌리 내리며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나 회사, 동아리, 지역사회도 이 원리를 익히고 꾸준히 실천하면 적잖은 갈등을 줄이고 협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길 권장합니다. 사소한 회의 진행 방식부터 동료에게 베푸는 마음, 미움이 올라올 때 인욕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 상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습관, 서로 돕고자 하는 보시의 실천 등등 정말로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전과 다른 기운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이겠지만 그 차이가 모여 획기적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마치 부처님의 승단이 소수 출발해서 나중에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작은 하나의 구체적 행동이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력과 배려로 이룩하는 공동체의 조화는 굳이 불교적 맥락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류가 오래 꿈꿔온 이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접하면 그 이상이 단지 꿈이 아니라 구체적 방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묶이고 갈등을 줄이는 인욕과 경청, 서로에게 이익을 주려는 보시와 자비, 공정함을 기초로 한 태도와 상호의존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집단이 함께 정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발전까지.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견고해지면 안에서 잔잔한 평화가 깃들고 밖으로도 그 평화가 번져 다른 이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이야 쉽다 하겠지만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는다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조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곧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협력과 배려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읽으시는 동안 이것은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건 조금 어렵겠지만 흥미롭다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어쩌면 변화를 실천할 계기가 이미 마련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먹고 나아가면 곧바로 주변 한두 명이 호응할 수 있고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 의외의 곳에서 상생과 화합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신 공동체의 정신을 머리로만 알기보다 몸소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용해가면 그 길은 결코 공허하지 않고 많은 이에게 득을 주는 길이 됩니다. 누구나 마음먹을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세상 곳곳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협력과 배려가 빛을 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